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에 대해 본격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여당 내부에선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아들 취업 청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상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아베 담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과 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집중 분석해서 짚어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이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8월 18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여야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를 놓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는 절대 줄일 수 없다는 야당과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부딪혀 쉽사리 합의안이 나오긴 힘들어 보입니다. 안은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여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은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위원장의 소임을 못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원활한 정치개혁을 위해 양당은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8월 말까지면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하지만 여야는 본격 논의 전부터 논쟁을 벌였습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비례대표를 절대로 줄일 수 없다고 강조하자 야당이 즉각 반박한 겁니다. 현재 300명의 우리 의원 정수를 유지한 조건에서 비례대표를 단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점 분명히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그 전제 위에서 현재 지역구 의석수 246을 더 선관위 안대로 줄일 수는 있으나 246을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더 증가시킬 수는 없다. 그럼 그거에 필요한 정도의 선거 획정 기준 부분만 오늘 오후에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고 그렇게 될 경우에 별 논란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비례대표를 절대 줄 수 없다는 그 확고한 논거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절대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뭔가 여러 가지 협의를 이뤄내야 될 이런 사안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온당치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논의의 핵심은 비례제가 아닌 현역 지역구 의원이 기득권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의원 숫자를 늘려서라도 숨통을 터주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고,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비례대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지역구만 얘기하자는 건 논의의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정개특위는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실명 확인제 폐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 혹은 모욕 시 처벌하는 안, 여론조사 결과 왜곡 및 허위사실 보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이제 겨우 논의가 시작된 건데요. 논의 안건 중 하나인 이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여당 내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요? 예,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잠시 잠잠해졌던 친박, 비박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흠집을 내서 내년 총선 공천권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는 건데요. 앞서 친박계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정현 최고위원과 윤상현 대통령 정무특보가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서 오늘은 홍문종 의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 일견 일리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당내 많은 분들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야당이 지금 동의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벌써 9월이거든요.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면 지금은 지구당 위원장 다 이미 내놨어야 되고 또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제도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좀 늦은 감도 있고요. 예. 또한 친박계뿐 아니라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김성태 의원까지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주목되는데요. 김성태 의원은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치 구조로는 법 개정까지 가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여야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우리 당원 당규 상으로도 상향식 공천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서 국민 참여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박계의 반대에 이어서 김무성 대표 측근 그룹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혀 김 대표가 주장한 원안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미 불가능해진 상황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럼 다른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이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군요. 예, 새정치연합 전국 시도당 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당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최고위원에 복귀할 것과 지도부의 일원으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계파 청산, 공천개혁 등 혁신과제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 대선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또다시 패배의 나라로 떨어질 것인지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준엄한 명령은 계파 갈등을 극복하고 단결해서 정권을 창출하라는 것이지 결코 계파를 나눠 분열하라는 것이 아니다. 주승용 의원은 지난 5월 사퇴하지 않을 거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반발하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또한 현재 최고위 상황에 대해 1등으로 당선된 주승용 최고위원과 2등으로 당선된 정청래 위원이 없어서 사실상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만 있는 상황이라며 주 의원이 조건 없이 최고위에 들어가 빨리 당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정청래 의원의 최고위원 복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정 의원이 오는 11월까지 당직 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당 화합 차원에서 다음 달쯤에는 의견을 모아 윤리심판원에 복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은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신의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아들 김모 씨가 입사하게 된 채용 공고를 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논란이 인 설립 10년의 국내 유일 국가로펌 정부 법무공단입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16번의 변호사 채용 기준을 보면 법무공단이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팀장급 변호사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경력을, 경력 변호사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력을, 일반 변호사는 2년 이상, 3년 이하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의혹인 건 김 의원의 아들 김 씨가 입사했던 2013년 11월 4일자 채용 공고가 의심쩍은 부분이 많아서입니다. 첫째는 지원 가능한 법조 경력 연차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의 경우 2012년 3월 1일 이전에 졸업한 1기 변호사에 한해 지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1년 2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지면 채용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그전까지 2년 이상 10년 이하의 경력을 가져야 경력 변호사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것과도 다릅니다. 두 번째는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늘린 점입니다. 직전이었던 2013년 9월
경력 변호사에 지원하려면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여야 가능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 2012년 3월 23일 제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6개월의 변호사 수습 과정을 거쳐 2012년 9월 23일에 변호사가 된 후 2014년 재판연구원에 임용된 상태로 당시는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지원 자격은 바로 그 다음 채용까지 유지되다가 작년부터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법무공단이 김 씨를 채용하기 위해 억지로 지원 자격을 끼워 맞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MB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전후 70년 아베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궁색한 입장을 보이면서 대일 외교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통일은 내년에라도 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베담화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과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김경애 시사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일본을 향한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먼저 보겠습니다. 대일 외교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그에 앞서서 그 아베담화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베담화는 이제 전체적으로 교묘하게 이제 언어를 고른 아베의 고심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거론한다면 일본은 그 지난 전쟁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역대 내각이 통절하게 반성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지속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가 아니라 아베가 스스로 그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인 사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왔다라는 이런 과거형 진술로 표현을 했고 또 더욱이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아베 정권이 아니라 제3자의 화법을 통해서 사실상 사과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아베의 그 진위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또 무엇보다 일본 전후 세대가 아무런 전쟁과 관련이 없는 상태인데 이들에게 사죄 숙명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상당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서구 열강으로부터 고립됐기 때문에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상 그 평화 증진 노력을 위한 일본의 그 2차 대전 이후의 노력을 완전히 무마시키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도 아베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이 고립된 것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지 원인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아베는 이런 발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그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확실하게 이제 무시하고 부정하는 이런 결론을 도달했고 많은 아마 국민들도 아베의 발언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그렇게 여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서구 사회에서 진심 어린 이 사과나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역시 그 아베의 담화는 교묘한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오바마만 환영한다라고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일 동맹의 끈끈한 동맹을 과시하듯이 아베는 이번 그 아베 담화를 통해서 그리고 뭐 미국의 그 국방부 관료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제 한국은 이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이제 새로운 그 세대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함께 우리가 당신들을 이끌어 줄 테니까 따라오시오라고 사실상 그 명령의 그 언어를 담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그 교묘하게 아베는 그 우리의 외교를 상당히 이제 궁지에 몰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정말 실망스러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통일은 내년에 될 수도 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의 진위 여부와 함께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발언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에 앞서서 이제 그 대통령이 아베 담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는지에 대해서 그 잠깐 이제 살펴볼게요. 우리가 처음이 하니까 순서를 조금. 여하튼 우리의 대통령도 그 굉장히 그 일각에서는
일본이 아무래도 아베가 아무리 과거형 네. 사과에 대해서 교묘하게 그렇게 담화를 표했지만 뭐 굉장히 성숙하게 미래형 미래형 응답으로 화답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대 내각의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담화의 한 대목을 굳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긍정적으로 네. 평가를 했고 한일 관계 개선 기조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 있을 전승절 9월 3일인데요. 네. 중국이 대대적으로 역사 공세를 펼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중국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로서는 더 이상 뭐 태도를 표명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최선의 답이 나오지 않았나 이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네. 또 뭐 통일은 내년에라도 될 수 있다. 예, 이런 발언이 나왔죠. 그런 얘기는 네. 나왔는데 한겨레 신문이 오늘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런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아예 확인을 거부했고 네. 또 청와대 출입 기자들 앞에서 민경욱 대변인이 대통령이 비공개 장소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네. 확인해 주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뭐 또 이에 대해서도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위원회 집중 토론회에서 지난달 네. 10일 토론회가 열렸는데 대통령이 내년에라도 통일은 될 수 있으니까 준비하셔야 된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언제라도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만전의 준비를 다 해야 된다라고 네. 오히려 일축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네. 데서는 아마 국민들이 의문을 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명박 네. 대통령도 이전 정부에서 마치 흡수 통일을 기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통일은 도둑처럼 올 수 있다.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의 뒤를 이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중도 아마 거기에 가다 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대통령의 평소 생각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아무래도 박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네. 국정원장께서 이제 급변 사태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2015년에 아마도 머지않아 이 통일의 기운이 네. 좀 몰아닥치지 않겠느냐 이제 국정원장이 당시에 그런 이제 발언을 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대통령은 초반에는 북한에게 강공을 취하지만 나중에는 대화무드로 가겠다라는 당신의 고유한 일정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이 남북 간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나 이런 조건을 성숙시키고 나야 상대방도 대화에 네. 응하는데 북한도 초기에 박근혜 정부 임기 초기에 2013년에 굉장한 대화 요구를 했었고 또 지난해도 남북간 체육회담을 통해서 민간 교류라든지 상당한 대화 분위기를 원했는데 거기에 화답하지 않고 이제서야 네. 화답을 하니까 북한으로서도 아마도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일전에 통일 대박론도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뭐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뭐 모든 기업들이 말하는 것이고 지금 뭐 개성공단에서 오늘도 임금 협상 뭐 5% 인상 합의를 네. 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역시 남북 간의 경제 주체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를 이루면 그만큼 통일은 가까워진다라는 게 뭐 모든 아마 박근혜 대통령 또한 그것을 부정하는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뭐 일정하게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대통령이 희망사항을 네. 피력한 것이고 상당히 공허한 메아리였다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공허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네. 상대 주체가 없는 그런 발언이었으니까. 네. 이렇게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주변 정세도 고려하고 무엇보다 네. 지금 북한의 얼마 전에 DMZ에서 네. 4일이었죠. 네. 4일이었습니다. 이제 이호 여사가 방북하기 전날에 네. DMZ에서 지뢰 사태가 네. 지뢰가 폭발을 했고 그 뒤로 이호 여사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평양행에 또 올랐고 대통령은 또 5일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또 경원선 남측의 네. 기공식에 착공을 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화답을 했고요. 네. 우리랑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웬 경원선이냐라고 하면서 콧방귀를 낀 네. 상태였는데
근데 더 가관이었던 것은 통일부가 이호 여사가 방북한 날 바로 그 전통문을 보내서 남북 대화를 뭐 제안을 했는데 그것조차 거절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역대 정부 뭐 최악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네. 남북 관계가 상당히 지금 경색돼 있는 상태고 북한이 이번 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해서도 아주 그 극심한 망언이다라는 식으로 거의 그 귓등으로도 그 듣지 않는 결코 대화 제스처라고 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네. 네. 네, 문재인 대표가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위한 공개 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했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5.24 조치로 치자면 그 천안함에 대한 네. 이제 대북 그 경제 제재를 말하는 건데 교육도 중단됐고 또 기업들이 원하는 그 신규 투자가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또 지원 사업도 지금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 실효성이나 이제 현실성 차원에서 그 문재인 대표는 5.24 조치 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또 뭐 얼마 전에 또 8.15 경축사에 준하는 그 야당 대표의 그 남북 간의 그 새로운 그 미래 청사진을 보여준 차원에서 5.24 조치 해제를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제안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그 경색된 남북 간의 상황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제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으로 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 경제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서 오히려 그 대중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 대통령의 통일 대박이 그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니까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하는 게 오히려 그 뭐 여야 간의 새로운 또 해빙 무드를 만드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체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의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먼저 이런 나서서 제안을 해야 했으면 네. 오히려 북한이 하여튼 기뜸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솔깃한 반응을 보였겠죠. 네. 그럼 정부의 8.15 경축사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을지연습에 대한 북한의 반응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8.15 경축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대북 대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던 북한의 입장에서는 물론 오늘 그 미 국무부도 이 한미 연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정례적일 뿐이다라고 그 북한을 자극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미 국무부로서는 피해 왔는데 뭐 그 북한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이 양쪽이 그 DMZ에서 서로 확성기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이건 11년 만에 다시 재개된 이런 사안인데 뭐 어떤 형태로든 뭐 서로 그 싸움을 벌이는 상태죠. 이제 화가 났으니까 너네들도 우리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두고 봐라. 뭐 거의 이런 심산인 것 같아요. 최악의 상태로 보이는데 이렇게 끝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 탈출구가 없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뭐 그 논의 구조는 이제 얼마든지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라는 이제 미래 청사진을 구상하면서 역시 그 남북 문제는 여전히 그 기업들에게 또 뭐 중국이나 다른 러시아에게 그 투자 기회를 뺏길 것들을 아마 국내 기업들은 많이 그 염려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 투자 기회를 오히려 선점하는 것이 남북 대화 무드를 빨리 그 재개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뭐 이번에 통일부가 제안을 해서 불발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뭐 그 추석을 앞두고 그 남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현장이나 더 적극적으로 그 북한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그런 대화 무드라든지 이번 광복 70주년의 남북의 공동 행사가 완전히 무산이 되고 불발이 된 상태인데 뭐 민간의 교류라든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당위론 뭐 그리고 고위급 회담도 그 이번 통일부에서 제안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남북 간의 한라인을 연결을 해서 뭐 그 노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노크하는 자, 그 박근혜 정부는 특히 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한
그 뭐랄까 골든 타임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즐겨 쓰세요. 그러면 네. 남북 간의 골든 타임은 그 먼저 그 시기를 정한 사람, 그리고 먼저 대화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오히려 뭐 임기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통 크게 결단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 아직 그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전향적인 의지가 네. 필요할 듯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중에 먼저 노크하는 자 네. 현 정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모식이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주도적으로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신 업적들, 현 정권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추모 행사에 뉴스K 김병소 감독이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님만큼 용기 있는 지도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엄혹한 시절 대통령께서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던져셨습니다. 지역 갈등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이면서도 누구보다도 동서화합에 앞장서셨습니다. 한반도의 냉전 질서를 깨뜨리고 통일의 물꼬를 트신 분도 바로 대통령님이십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은 동서 간의 평화, 남북 간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했던 위협을 세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영전에서 우리 후진들은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남북은 한치의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극도의 긴장을 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아버님과 많은 분들이 꾸준한 노력으로 남북관계에 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90이 넘으신 어머님이 불편하신 분, 아버님이 닦아놓으셨던 그 길을 다녀오셨습니다. 반드시 무슨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ble to engage with young people because he's a conviction politician. And I think there's a lot of young people who become disengaged with politics, and I think he's someone that young people can relate to. I think it's a change for the Labour Party. I think it's a change for Britain. I think it's a positive change. I think it's positive politics, which I can identify with. It's not it's not the politics of envy. It's not the politics of fear. It's the politics of hope, and it's somebody that I think we seriously have a chance with in the Labour Party. I think it'd be quite nice if instead of people making rather shrill statements about our campaign and about the people that are joining in our campaign, young and old, they instead started addressing some of the policy issues we put forward on environment, on housing, on health, on women, on environment, economy, foreign policy. We're the ones putting forward ideas. I invite others to join in that debate. I'm trying to open up the democratic process and unleash that fantastic potential that's there. People have had enough of the politics of abuse and the politics of control. This is about the politics of democracy. 오늘 뉴스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